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2022년 트렌드 업종 마스터 메타버스의 모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딱 막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시작 지점은 반드시 전편을 찾아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않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져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 시간에는 디파이, 금융 서비스 앤드 그리고 시파이,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의 진입, 코인을 다루는 모든 돈들이 주류로 들어오게 되게 된 큰 지점이 2021년 상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미국에 대한 큰 시황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의 자금들을 확인할 때 미국의 벤처 캐피털은 어디에 투자하는가, IPO는 어떤 게 되는가,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되는가, 운용사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모펀드나 조합이 들어오는 주식들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를 평가한 후 미래에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샀던 경우도 있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계의 다오라고 부르는 탈중앙 조직이 조금 자산도 많아지고 완성도도 있고 성숙도도 있으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주류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회사를 사거나 인수를 하거나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오가 어떤 형태를 약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랑 저희 PD님과 우리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주화코인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까 요걸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온라인몰에 올려서 하나 살 때마다 얼마인데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설정을 했다고 칠게요. 우리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한국경제TV 출신 임주아예요. 이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막 모객을 했더니 여기 5천억이 모였어. 그럼 이게 우리 이 하나로 합쳐진 돈으로 동맹된 조직, 이걸 다오라고 불러요. 우리는 다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다오가 돈도 많고 플랫폼도 성능이 좋고 막 대기업 누가 막 투자했대 이러면서 여기가 뭔가 탄탄한 앞, 뒷 배경을 지니고 플랫폼의 퀄리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 조직을 다오라고 부르는데, 이 다오는 중앙에 중심이 된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51%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순간 탈중화의 컨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1% 이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기서 가장 많이 이 코인을 갖고 있는 애는 무증, 쪼개서 액분 이렇게 쪼개서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파일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플랫폼까지 연계해서 시장을 더 넓혀가지고 이걸 움직여서 더 많은 자산과 중앙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를 이걸 쥐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다오 조직인 거잖아요. 그럼 투표를 해. 우리 새로운 서비스 이거 회사를 한번 사볼까? 투표해서 이 코인을 한 개 갖고 있는 사람 있고 10개 갖고 있는 사람 있고 30%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우리의 성능과 잘 맞아. 인수 확정. 그럼 그 돈이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류로 들어왔어요. 이 회사 되게 좋은데 시가총액은 지금은 규모가 100억밖에 못 버는데 나중에 막 1000억 벌 것 같은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코인 사기나 아니면 보안 같은 걸 잘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이거 사자라고 했는데 오케이가 되면 이거 인수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금은 되게 유명 안드리센 호로이츠 아니면 돈나무 캐시우드가 막 투자한 이런 게 아니고 어디서 막 모르는 회사가 막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다오인 거죠. 우리 다오들. 그래서 여기가 주류로 들어왔어요. 2021년에. 예, 그래서 이제는 코인 하면은 저게 애들이 하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니라, 도대체 이 플랫폼이 무슨 목적을 지니고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좀 알아야지
내가 이 투자 자산 시장계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오는 웹 3.0을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 형태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미 웹 3.0 기반에 있는 플랫폼이고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가상화폐랑 연동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웹 3.0 구형의 가장 이상적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은 캐시 슬라이드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광고비를 정산해서 콘텐츠 제작자 난데 나한테 자기가 돈 가져서 가고 난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3.0은 직접 내가 너에게 콘텐츠 제공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오는 직접 주는 시스템의 플랫폼을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를 웹 3.0에서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믿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동작이 되게 되면 국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국경 없이 일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인도에 사는데 전 세계를 관장하고 한국에 사는데 뭐 9개국을 관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면 글로벌 기업 시스템이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조금 더 확실한 직업으로 고착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국경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모여서 막 일을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상 채팅하고 뭐 이런 회의를 할 일이 없고 그냥 시스템상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만 완전하게 구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신뢰만 줄 수 있다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쪽 세계, 이 다오에 들어와 있는 3.0의 시대에서는 코인하고 돈하고 같이 받는 구조로 돼 있게 되고 국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상에서는 발전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오는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자들 합의로 운용되는 거버넌스고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 다오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사이버로만 닉네임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돈하고 화폐하고 뭐 어떤 기술들하고 서비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 다오는 금융거래 그리고 규칙,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고 인간의 관리자 개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직처럼 대리, 사원, 부장, 과장, 차장, 본부장, 전무상무, 이사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그냥 하나로 평지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누가 더 어떤 기술을 많이 캐놨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니즈가 반영이 된 상황이죠. 떨어져도 떨어져서 내가 높게 산 건 좀 문제가 되지만 향후 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찾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를 지금은 내려가니까 안 하고 올라가면 해야지라는 어떤 투자의 어떤 시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멈춰져 있으시면은 역시 자산 투자 시대에서 도태되실 겁니다. 이 다오는 일반적인 조직에 존재하는 계층 구조가 없어집니다. 과장, 차장, 부장, 사장, 과장, 본부장 이런 거 없어지고요. 다오의 운영 규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누군가 운영 규칙을 바꾸고 싶으면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웹 2.0 같은 경우엔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광고를 기반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는 거라면 3.0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다오의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초의 다오를 구현해낸 시도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같은 느낌이라고 보여야 될까? 뭐 이제는 반장 선거에서 반장을 뽑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반장들이 필요 없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반으로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류로 더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NFT가 돼야 되는데 NFT는 중앙에서 조직을 막 운영하는 거 말고 탈중화 플랫폼을 이렇게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NFT가 들어가 있어요. 그 NFT는 이 웹 3.0, 2.0 시대는 중앙화잖아. 1.0도 중앙화고 3.0으로 넘어가려면
정보의 양이 아니고 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정보의 제공한 자가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광고를 막 넘기는 사람들의 돈으로 받아가지고 나한테 정산해줘서 뭐 조회수가 몇이 돼야 되고 뭐 팔로워가 몇이 돼야 되고 인기가 몇이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사간 사람하고 그냥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수익이 창출되는 게 NFT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크립토펑크하고 크립토키티가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세대는 펑크예요. 네. 2세대는 키티. 앞에 크립토는 붙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 ERC20이랑 ERC721인데 이름부터가 약간 무슨 암 학회에서 나오는 코드 번호처럼 뭐 A01, 101, 뭐 면역 항암제 A0, 뭐 202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류인데 더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ERC는 20, 721, 115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는데 알아야 되는 이유는 NFT를 이해하려면 하여간 외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잘 보실게요. 뒷부분에 얘네가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20은 비트코인 같은 초기의 코인이 발생하게 된 규약이에요. 규약. ERC20 규약이에요. 뭐 약간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나토 무슨 회담 아니면 무슨 뭐 조약 같은 느낌이랄까나 그 뭐 국제 조약 같은 것처럼 20이 초창기에 나왔던 거고요. 이게 조금 발달한 게 721이에요. 기능이 좀 다른데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세대가 115거든요.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20, 721, 115 세 가지밖에 없고 NFT가 되는 건 721, 115밖에 안 돼. 20은 구현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세대 NFT 크립토펑크가 일반 토큰을 만들 수 있는 ERC20 규약을 써가지고 NFT를 구현했다는 점에 박수를 받은 야 이거 기술적 역사적 대박이었던 거고요. 이 오늘날 NFT를 만드는 721 뉴 규약은 이 탄생학에 영향을 줬어요. 야 20을 좀 보완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을까? 그래서 이게 초창기 NFT예요. 생긴 게 이거 돈 주고 왜 사? 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 뭐 1억씩 거래가 됐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서 20 다음에 20이 최초, 721이 지금의 NFT, 115가 있다예요. 자, 그러면 721로 만든 NFT는 2017년 말에 데퍼랩스에서 크립토키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의 NFT 게임 아이템 거래의 조상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뭐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아이템이 나왔고 요거를 팔아서 코인으로 받았다. 그래서 요런 게임이 사행성이냐 지금 이거 규제하고 있잖아요. 요거의 조상님이에요. 조상님인데 디지털 고양이 수집 게임인데 고양이를 NFT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거나 번식해서 확장이 되면 그거 개수를 태어났는데 모양이 내 거랑 똑같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더리움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채굴하고 전기 돌리고 엄청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비용이 부담된 거예요. 그리고 소유 자체도 보관하는 비용, 보관비가 드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뭘 맡겨가지고 보관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 비용이 너무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돼서 1억에 거래가 까지 갔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요거를 하나를 뿅 샀는데 얘가 나중에 하나를 또 뿅 낳으면 얘를 이렇게 거래를 해서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7일 기반이어서 거래도 오래 걸리고 파는데 돈 받고 주고도 오래 걸리고 키워서 보내는 것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차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죠. 자,
이더리움 킬러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구를 잡는 호랑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이더리움 킬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자꾸 비용, 거래 오래 걸려. 요게 지금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큰 원인이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비용도 막 싸가 되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거의 반대의 기능을 가진 플랫폼과 코인이 있다면 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의 다오가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그 코인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유저가 많고 쓰이는 이미 NFT를 판매하고 있고 우리가 가끔씩 뭐 보상으로 20코인씩 받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그 이 캡팟 내에서 넓어지고 있는 구간 내에 있거든요. 얘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걔도 빠르고 비용도 싸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저장하거나 뭐 도난당할 수 있는 취약성도 보완해주고 성능이 좋아지면 되게 좋겠는데 기존의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너무 느리고 돈이 많이 들긴 해서 좀 다른 이더리움 킬러에 속하는 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블록체인의 좋은 점은 뭐냐면 무결성, 코딩이 완벽한데 거기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렁이를 논에다 키우면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벼를 잘 기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렁이들이 기후변화가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서 새싹부터 다 잡아먹으니까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우렁이를 키워가지고 파이를 넓히는 건 되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벼의 그 무결성을 해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슈가 좀 있고. 그래서 신규 체인들은 신뢰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뭐 1, 2, 3, 4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신뢰를 받을 때 비로소 본격적인 NFT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신뢰를 받으려면 반드시 브랜딩도 잘 돼야 되고요. 야, 그거 거기서 써봤는데 너 얼마 보상 받은 거 봤어? 대박. 1,000원 전에 샀던 게 10,000원 됐는데 심지어 그걸로 물건 샀더니 뭘 더 줘? 뭐 어디 매장 가가지고 스킨 로션 하나 샀는데 뭘 하나 더 줘? 그 코인 쓰면? 그러면 글로 모이겠죠? 신뢰로? 자, 그럼 이제 포인트를 다시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디지털 아트 작가가 NFT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정 서버에서 작품 이미지 저장을 했고 그걸 가지고 주소를 딱 받아가지고 링크를 딱 쏴드리면서 저 얼마 주세요 코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해킹이 돼가지고 작품 이미지가 삭제가 되고 내가 관리를 소홀해서 사라지게 되면 보상이나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의 NFT 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요즘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뭐 안드리슨 호로이츠가 무슨 몇천억을 투자한 어떤 회사가 이런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사기 안 당하고 보존해주고 해주는 서비스가 월비 얼만데 그게 지금 시리즈 A, B, C 투자를 받고 있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 뉴스의 메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거가 되면 NFT는 짠 하고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FT를 그냥 뭐 아유 저 그럼 뭐 누가 산다고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누구든 살게 될 예정이에요. 이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신뢰를 언제 받게 되냐인데 이 신뢰는 뭐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져가는 중. 원래 믿음과 신뢰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한 3번 이상 봐야 되고 뭐 10번 이상 봐야 되고 몇 년 이상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일 코인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사신 코인들 중에 무슨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데 필요한 코인이 있는데라는 백서 진짜 많이 보셨을걸요? 지금 상위 시총 쭉 위에서 한 50개 중에서 25% 그러니까 절반은 다 무슨 어디서 그 파일을 다운받는데 들어가는 코인이고 어디서 그 파일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코인 그 파일을 어디서 유용하게 쓰는데 쓰는 코인이고라는 그 파일 코인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NFT랑 연결해서 이어지는 스토리거든요. 물론 이 얘기는 2017, 18, 19, 20, 21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디지털 컨텐츠를 클라우드에 일단 저장을 하면 안전하죠. 저도 파일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해놓긴 해요. 하지만 이게 등장했어요. ERC71 최초의 코인을 발행한 건 20이고 그 다음에 721이라고 했잖아요. NFT를 하려면 721을 해야 되는데 721 기반 크립토 2세대 키티, 1세대 펑크였잖아요. 키티처럼 거래를 막 하고 유지를 하려면 비용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파일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안정성을 확보해서 남들이 다 쓰는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요걸 저장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향후 얘가 갑자기 이 10,000원이 1억이 돼버려서 버리면 자산 가치가 높아졌을 때 저장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게 되는 거죠. 1억 팔아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대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코인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거 누가 사버려서 사봤어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무슨 컨텐츠 전송, 데이터 전송, 보관 이슈가 막 그게 적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자료를 잘 정리해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손절하기보다는 탈중화된 자산을 자산이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탈중앙화된 자산을 중앙화된 클라우드에 저장해도 중앙화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전 집을 나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나갔는데 필요할 때 화장실은 집에 가서 볼일을 봐요. 그러면 이게 탈중앙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난 집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탈중화된 자산을 다시 중앙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벗어난 건 아닌 거거든요. 완전히 나야지 돼야지 완전한 NFT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파인코인 프로토콜과 같이 탈중앙화된 저장 플랫폼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받으면 NFT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표적인 탈중화 저장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지? 돈이 많은 다오. 누가 될진 모르지만 돈이 많은 다오가 먼저 탈중화 저장 플랫폼을 잡으면 NFT의 대장이 될 수 있어요. 나 보관까지 해줄 수 있어. 나는 완전한 탈중앙이야. 이걸 누가 돈으로 어떤 다오의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만큼 NFT가 보관되는 거대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쵸? 뭐 아마존 중앙화잖아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중앙화잖아요.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글로 가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다시 한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부활하면서 메타버스 NFT가 막 설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과연 누가 이걸 질 거냐 이걸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NFT 관련해 가지고 아프리카 TV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대로 뭘 하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프리카 TV 주식을 사야 되냐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걔가 하고 있는 행위를 잘 보시면 NFT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TV가 NFT 마켓이라고 AFT 마켓에서 인기 BJ 3D 아바타 혹은 스페셜 영상 다시 보기를 NFT로 발행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이 발행한 거를 시청자가 샀어. 다시 내놔. 나 10,000원 주고 샀는데 사람들이 100만 원에 찾아. 그러면 수익이 BJ한테도 가고 이걸 구입해서 처음 내놓은 사람한테도 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의 영상을 여러분이 10,000원에 산 사람과 1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100만 원에 산 사람의 얼마의 수익을 나한테 입금받을 수 있는 거죠. 생산자는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다시 보기로 무료 보기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열심히 여기 있는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일해서 월급 받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막 했던 거지만 영상물이 조회수 하나로 그냥 우린 웃잖아요. 그냥 조회수 500개구나, 뭐 1,000개구나, 뭐 한 10,000개구나 그러고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사간 사람이 얼마에 거래됐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로 가는 초석에
잘 세팅을 잘 깔았어요. 그리고 이 NFT 소유권은 한 명만 줘요. 저의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이 여러분이 10,000원이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원본 VOD의 낙찰 금액 그리고 구매자의 닉네임이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원하면 노출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딱 뭐 이렇게 누구누구님 이렇게 될 수 특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FT 상품 구매 시 수수료를 빼고 50%가 BJ한테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고 싶으면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가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NFT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VOD인데 연예인도 있고요. BJ도 있고요. 아바타도 있어요. 예, 요거는 솔직히 조금 좀 저는 아직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데 어떤 걸로 하여금 어쨌든 너무 덕질하면 좀 사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팬덤이 유튜버 같은 그런 콘텐츠 제작자, BJ에게 가장 수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콘텐츠 자체보다도 콘텐츠 제공하는 저에 대한 BJ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출연자에 대한 충성도로 인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약간 엔터의 기능을 좀 지니고 있어요. 엔터의 기능을 지니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별풍선 매출이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콘텐츠 비중이 게임 저희가 오늘 아프리카 TV를 얘기한 이유는 콘텐츠 사고팔고에 거래되고가 있어서 NFT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실 요건데 게임 그다음에 엔터 20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데 별풍선 매출의 60% 이상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 발생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자 정리를 해보면 아프리카 TV는 영상을 NFT화해서 개인에게 한 명에게 팔면 그 한 명이 다시 시장에 내놔서 거래되는 금액의 수익이 나의 BJ에게 간다예요. 나의 연예인에게도 간다는 거죠. 나의 그 엔터테인먼트, 그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로 가는 건데 문제는 게임이에요. 이 BJ들, 아프리카 TV BJ들이 활동하는 파이가 게임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로비를 잘해서 이번에 반독점 규제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얘네의 게임이 실제로 성장한 건 한국의 임요한이라든가 뭐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이 블리자드가 여기까지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 개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유튜버라든가 BJ는 아프리카 TV가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부분의 콘텐츠가 게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게임 파이가 커지고 메타버스로 넘어가고 그리고 BJ들에게도 수익성을 제공해주는 독보적인 어떤 이런 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얘는 메타버스에 묶여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탈중화된 콘텐츠 플랫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프리카가 중앙화가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이걸 하잖아요. 탈중앙된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사고 파는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은 기존 중앙화된 플랫폼이 갈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반드시 웹 2.0 기반의 아프리카 TV는 3.0으로 넘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 이런 구조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FT 마켓에서 구매한 BJ의 아바타가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프리블록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FT 마켓에서 아바타를 사가지고 프리블록스라는 판에서 얘를 활동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메타버스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 쇼핑, 라이브 스트리밍, 부동산 거래를 다 되는 거죠. 이 프리블록스 땅 하나에 사면 지금 10,000원인데 나중에 700만 원 됐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안에서 영상 시청 다 되고 내 아바타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겠대요. 근데 이게 장기 지속성을 지녔냐고 물어보면 나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컨텐츠를 사고 팔아서 누구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는 분명한 건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한 칸 더 간 비즈니스거든요. 커질 수도 아니면 또 메타버스도 세계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유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또 글로벌 대기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성공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컨텐츠를 사고 파는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틀도 잘 만들었고 앞으로 향후 웹 3.0 기반으로 잘 될 분위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 프리블록스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메타벅스랑 프리벅스라고 부르는데 저 내년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아프리카 트래픽의 대부분은 게임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그리고 텐센트의 뭐 격돌이기 때문에 게임, 어떤 게임을 어떻게 홍보해 주는 VJ들일까에 좀 달려 있고, 여기 그 K-팝 NFT 상품인데 브레이브걸스 뭐 컬러 스케치 막 이런 것도 팔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연예인에게 덕질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이 업비트 NFT 이 거래 플랫폼들도 아마 향후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엔터랑 조금 이어져 볼 텐데, 엔터는 NFT라는 시장이 생겼는데 사실 원래 팬덤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구매들 있잖아요. 앨범이 뭐 4만 개 팔렸네, 40만 개 팔렸네 하는 이거 사주는 사람들에게 NFT라는 서비스로 또 제공을 해준다인 거지, NFT가 나타나자마자 엔터가 막 부활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앨범을 사주고 팬미팅 팬사인해주고 어떤 그 엔터만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의 하나로 NFT화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사람 팬미팅권을 사려면 내가 앨범을 최소 200개를 사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200개를 샀는데 요거를 일일이 비닐로 까가지고 다 안에 있는 카드를 다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뭐 하면 되죠. 사랑하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중국인인데 온라인에서 앨범 400장을 샀어요. 근데 나는 그냥 걔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사준 것 뿐이지 앨범을 수령하고 싶진 않아. 그럼 이걸 보통 어디 이렇게 뭐 복지시설에다가 기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매란 보면은 수령하기, 수령하지 않기가 있거든요. 수령하지 않기를 눌러. 근데 사실 돈 쓰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건더기라도 뭔가 남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NFT가 열리면 엔터주가 확 간다라기보다 창구가 열리고 대상이 있으니까 돈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계산은 해보는 거죠. 앨범도 못 가져가고 돈만 내는 팬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셀럽이랑 소속사랑 NFT 발행사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 연예인을 잘 몰라요. 뭐 되게 좋아한 적도 있었겠죠, 어렸을 때. 근데 잘 모르는데 요즘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중에 일본 연예인 NFT 카드를 막 500에서 1000만 원씩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흔치 않은 케이스인 것 같으시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근데 되게 많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있는데, 요런 게 결국 한국에서도 잘 사서 보관하고 판매하고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의 완성 상태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갑자기 확산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랑은 못 놀아.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하기 싫은데 덕질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의 물건을 사서 뭐 되파는 투자행위, 당연히 이 팬덤에선 별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럴 수도 있게끔 열어놔주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산 걸 다시 되팔았을 때 조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하나 더 열리는 거기도 하고, 돈만 내고 물건을 못 수령했던 사람들한테도 창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겟을 포토카드가 나왔는데 NFT로 나왔다고? 그거 무조건 나는 살 생각이 없는데 저거 뭐 다 얘네들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잘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꼭 음식을 사서 내 입에 넣지 않아도 먹는 것만 봐도 되게 배부른 영상들도 있잖아요. 뭐 그거를 영상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보고 그냥 말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른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엔터는 앞으로 향후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데뷔를 했는데 아이돌일 때의 영상을 NFT화해서 판매가 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본 적이 없는 뭐 B컷, 에피소드 컷 이런 것들이 더 팬들이 좋아하거든요. 팬들은 내가 나와 있는 뮤직비디오 보는 것보다 그 에피소드 영상이 더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아티스트 영상이 담긴
작은 카드,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라면 희소 가치가 높은데 그냥 일반 카드 말고 역시 SM인 게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카드를 NFT화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FNC 엔터도 뭐 NFT 플랫폼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엔터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단 코로나가 좀 다소 풀리게 된다면 정말 화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 앞 행사장에 뭐 NFT화로 돼 있는 이 콘서트장에 오신 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딱 비주얼을 딱 깔아놓고 이 콘서트에 오신 분들만 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커다란 비즈니스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 뭔가 활성화가 덜 됐는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뭔가 비즈니스 할. 그리고 NFT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뭐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수혜를 보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죠. 컨텐츠가 나중에. 왜냐하면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중앙화된 저장소가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 커지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게임 아이템에서는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립토 펑크가 일단 잘 안 됐고 ECR 20으로 만든 거 721로 만든 키티도 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오래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근데 지금은 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메인이 될 거예요. 메인이 되는데 NFT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회사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ERC20은 일반 코인을 만드는 거고 721은 지금의 NFT를 만들게 된 거예요. 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1155가 나올 건데 아직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럼 ERC20 기반으로 토큰, 발행한 토큰, 그 다음에 D앱은 아까 말했던 반독점 규제에 해당되는 앱 시장이 있고 D앱 시장이 있어요. 앱 시장은 한 곳에서 여러 개로 파생돼서 중앙화돼서 물건 데이터를 주는 거고 다운받는 것도 D앱은 각자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전송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D앱 ERC 기반으로 만들어낸 일반 토큰 이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더리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한테 수수료를 주거든요. 근데 이 NFT는 722라고 1155는 다른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ERC 기본 토큰하고 방식이 같아요. 사고, 주고받고, 사고, 주고받고 기반으로 생성되는 로직도 똑같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보시면은 발행, 전송, 소각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발행에서의 20, 721, 전송에서 20, 721, 소각에서 20, 721이 입력값부터 진행되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일반 토큰으로 만드는 거는 주소랑 발행량만 전송해주면 되고요. 이 721은 받는 주소와 토큰 아이디, 너의 아이디를 물어요. 묻고 거기에 소유자에 돼 있는 주소로 보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은 다시 말해서 일반 토큰이에요. 돈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721은 NFT로 돼 있어요. 근데 동전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20은 721은 사진이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동전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평소라면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겠죠? 그림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든 우편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721의 핵심을 잘 보면 자꾸 주소를 제대로 된 주소를 물어요. 네 은행 계좌 주소 번호 말고 너가 사는 데를 묻는단 말이야. 너 그 데이터 어디다 저장할 건데를 묻거든요. 그래서 20하고 721의 발행, 전송, 소각을 잘 보면 동전으로 발행한 거는 이만큼 동전 만들었으니 이만큼 동전이 없어지고 뭐 이런 개념이면 이 그림이나 NFT 카드는 그림으로 만들고 카드로 만들었으니 누구에게 보내주고 안 보내주면 내가 그냥 원래 소장하고 있고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소각도 원래 발행한 게 4장이었으니까 4장 보내주고 없으면 안 주고 3장 보내주고 하나 남으면 한 장 없애버려도 상관없죠. 동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은
동전, 돈, 은행을 통해서 전송하듯이 계좌를 물어요. 그리고 7의 1은 계좌를 묻는 게 아니라 받을 주소를 물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코드가 좀 다르고 20은 아까 말했지만 동전, 그리고 7의 1은 그림, 카드, 눈으로 보이는 거. 근데 이제 1155가 이제 등장하는데 1155는 둘을 짬뽕한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묶음 배송을 할 수 있어요. 묶어서 팔 수 있어요. 돈과 NFT를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로 딱 송금 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옛날에는 만약에 온라인몰에서 옷을 하나 샀잖아요? 한 개 사고 나 티셔츠 하나 사고 바지 하나 사고 뭐 양말 하나 샀으면 각각 봉지에 따로 배송이 왔어요. 정말 짜증나게. 근데 요건 어제 주문하고 요거는 그제 주문하고 요거 오늘 주문했는데 아직 발송을 안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보내주면 나도 봉지 까기 너무 편하잖아요. 하나만 봉지를 까서 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둘을 합쳐버리면 묶음 배송이 돼요. NFT랑 동전이랑 묶어가지고 같이 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묶이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통시장이 문을 열어요. 그 유통이 어디서 열리냐면 지금은 만약에 그림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 받아가 아까 주소 받잖아요. 주소 받고 이름 아이디 어떻게 되시죠? 막 물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메타버스로 배송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내 사이버 계좌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NFT랑 동전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통째로 묶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로. 다른 메타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묶이냐 안 묶이냐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115가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 명 수신자한테 2개 이상 토큰, 동전을 한 번 거래로 송금해 줄 수 있어요. 묶음 배송. 그리고 거래 비용, 시간을 줄여가지고 NFT 시장에서 P2E 게임 할 때 활성화에 기여를 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물량 하나에 100원이야. 파란 물량 100원, 빨간 물량 100원이고 합치면 200원인데 누가 나한테 사간대. 근데 빨강 하나 보내드리고 100원 입금 받고 코인 계좌 보내드리고 물건 받고 파란 물량 다시 똑같은 사람들 보내고 다시 받고 근데 주문이 100개 들어왔어. 100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내면서 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겠죠? 근데 그거를 115로 ERC 115로 하면은 묶어서 그냥 한 번에 탕통키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NFT 관련 새로운 규약 ERC 115가 세지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위믹스가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이 위메이드에. NFT를 제작하는 기존 토큰 규격이 ERC 721인데 물약 칼, 도끼 하나씩 전송할 수 있었던 거였고 이제 115로 가게 되면은 그냥 물약끼리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성키로 보내줄 수 있어요. 쭉 무기도 쭉 그러면 바로 돈이 돌겠죠. 그래서 P2E를 지금 규제하는 거예요. 여기를 아니까. 이게 발달되면 묶음 배송이 되면 여기로 자산이 몰릴 거겠죠. 애들이 공부도 안 하겠죠. 저도 직장 안 다닐 수 있겠죠. 저 메타버스 이 세계에서 아마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막 앉아서 돈을 세고 있으면 그걸 막는 거죠. 어느 선에서 규제를 해줘야 될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내렸다 풀었다 내렸다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그래도 시장에 쫙 움츠러주면서 물가가 착 조절이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가지고 줬다 폈다를 하게 될 거예요. 연준은, 중앙은행은. 그러면 탈중앙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산이랑 캐파를 더 크게 늘려가지고 그냥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가장 작용을 잘 할 키 115입니다.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란 게임이 있는데 이게 115의 묶음 배송과 디파이의 콜라보거든요. 네, 완전 불을 지폈는데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라는 되게 귀여운 동그란 이렇게 생긴 아이템이 있어요. 이 동물이 3개가 필요하거든요. 3마리를 가지고 얘가 하나를 만들면 얘가 이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마리가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게임을 시작하려면 무조건 3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3마리를 각각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총 600이잖아요.
600만 원이 우리한테 어디가 있어요.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도 이거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월 얼마라고 렌탈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주고 빌려가지고 처음에 한 마리를 또 만들고 빌린 돈 주고 또 한 마리 만들고 또 빌린 돈 주고 만들다가 얘는 이제 다시 되갚아주고 이자 내긴 그만두는 거죠. 이게 스콜라십이란 제도인데 여기서 대출, 금융, 비즈니스 이 디파이가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뿅! 이 세 마리로 계속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NFT 시장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발점은 게임에서 막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 거기에 큰 부를 지핀 게 MS는 메타버스의 조상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가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게임판이 커지고 텐센트 중국 때 MS 그다음에 나머지 P2E를 하는 애들이 한 덩어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게임 회사 지주사들은 주식적으로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주사기 때문에 게임하지, 디파이 할 수 있지, 시파이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캐치를 하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이게 엑시 인피니트인데 되게 귀여운 동물 이렇게 생긴 걸로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아이템 생기면 이렇게 막 마당에서 키워가지고 막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P2E는 지금 현재 규제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스콜러십 제도 설명드렸고 이 디파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 코드로 금융기관 같이 제3자 개입 없이 대출이 되거든요. 엑시 3마리를 빌리는데 얼마,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자를 서로 주고받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빌려준 거가 안전하냐? 그리고 계약 유지에 대한 보장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디파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금, 적금, 대출, 자산거래, 보험, 자산관리에 오늘날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은행이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NFT를 적용한 게임의 세계가 동시 접속자가 13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행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인데 탈중앙 디파이에 대항마가 있어요. 대항마는 뭐냐면 기존 금융권인데요. 최근 3주 전만 해도 기존 금융권은 세이 굿바이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NFT랑 가상화폐를 관리해주는 은행 설립하고 있고요. SK증권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곳과 해서 수탁 보관해주겠다 이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그 해에 가상자산 수탁 보관해주는 법인을 만들어서 수탁 서비스를 이미 2021년 5월부터 하고 있고요.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수탁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코비신한 블로코 페어 스퀘어랩스랑 같이 작년 8월부터 블록체인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송금, 그러니까 환전엔 송금을 잘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 검증을 11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블록체인 전문 기업 코인플러그와 같이 가상자산 수탁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농협도 디지털 자산 위탁 관리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탈중앙 디파이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사이에 기존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이 대항마가 될 만한 걸 만들어놨어요. 보관은 역시 우리가 은행권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송금이나 환전 부분도 완전하게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는데 이거는 코인 때문만은 아니고 플러스 CDBC 정부 디지털 화폐랑 관련해서 둘 다 병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코인과 정부 디지털 화폐가 잘 교환, 환전, 대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맞춰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들이 가장 수탁 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돈이 낸다고 봤고요. 비트코인 20%가 비밀번호 분식으로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상거래소가 가끔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가증권처럼 보관하기보다는 수탁이 의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의무는 정책적으로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행권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입에 따른 기술적 허들이 크지 않고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기존 유가증권에서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는 금융기관들이 유리한 비즈니스에 탈중앙 디파이의 대항마가 되어주고 있고요. 기존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기관과 서로 신뢰할 만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전통 금융기관이 정부 당국의 규제 관점에서 이쪽의 진출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미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규제 완화 강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업비트가 코인이 대박이 나면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K뱅크의 예금 비중이 굉장히 늘어가지고요. 전체 전 은행 중에서 가장 예금 비율이 높은 은행이 지금 K뱅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기존 금융권하고 온라인 금융권이 자산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코인과 연계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다음 향후 정책이 대통령이 바뀐 후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지표를 보시게 되면 K뱅크,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포함해서 가장 온라인 뱅킹이 코인 때문에 예탁이 더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탁이 가장 많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디파이는 커질 수 있었습니다. P2E 게임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은 죽지는 않을 거고 점점 몸집을 키울 겁니다. 하지만 C파이, 수탁 업무를 일반 C파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은행권들이 보관해주고 교환해주고 환전해주는 것이 코인 그리고 정부 디지털 화폐 CDBC 그리고 일반 화폐를 호환하게 되는 그 중간 지점에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비즈니스가 지금 올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폐개혁 1세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권이 없어지고 신권이 발행되면서 일수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일수 종이를 불에 태우셨다거나 구화폐들을 은행으로 옮기지 못해서 막 태웠다거나 이런 세대가 있으실 텐데 저희 이번 돌아오는 2022년과 2023년 향후는 정부 디지털화폐 CDBC를 통해서 화폐개혁의 2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무슨 뭐 메타버스 세계로 가는 가상 세계의 어떤 일부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큰 그림으로 투자 자산에 있어서 어떤 형태인 것인가를 반드시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셔서 투자 흐름에 도태되시지 않고 반드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주아였습니다.